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한 주에 화제가 됐던 경제 뉴스를 살펴보고 경제 1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경제 1타 강사. 오늘의 게스트는 박정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간간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부원장으로 직함으로 이제 활동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유튜브나 방송, 라디오 등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경기 침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요즘 미국 경제 어렵다는 기사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한국 경제도 당연히 영향을 받으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이 또 국가 부도 위험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미국의 국가 부도 위험이다. 이것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국가 부담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제 부채 한도라는 게 의회에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초과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과거에도 부채 한도를 넘어섰던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부채 한도를 넘어섰다가 201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의회에서의 합의가 조속하게 도출되지 않아서 잠시나마 국가 신용등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한 20% 가까운 하락을 접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채 한도에 대한 다시 재조정이 일어나고 나면서 빠르게 회복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때 한 번을 빼고는 나머지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 부채 실링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가까이 다다르면 다시 올려줬고 다시 가까이 다다르면 또 올려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국가 부채 총 한도를 올려주는 수순으로 두 정당이 합의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현재 5.25% 금리인데요. 네. 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고 또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는 추가 금리 인상은 한 단계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물론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서 지금은 물가 상승률의 기조가 4% 후반대까지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목표 물가 지수는 2%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것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성찰과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물가라는 건 천천히 잡을 수가 없어요. 물가를 천천히 잡으려고 하다 보면 고물가 기조가 고착화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입니다. 특정 한 해 정도는 많은 근로자나 소비자들이 물가가 이례적으로 높은 거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1, 2년 이상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면 이제는 이 물가가 계속되나 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사에게 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기업체들도 그렇게 급격하게 인건비를 올려주면 그 비용을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또 다른 회사에서 다시 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고물가 기조가 고착화되면 이게 좀처럼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많은 연준의 위원들 같은 경우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들 중에서는 중남미 그 출신들의 거기 연준에, 거기 중앙은행에 일하고 있는 제자들이 많거든요. 거길 통해서 이런 레슨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4%대까지 물가 상승률 내려왔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꺾을 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조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 경제도 사실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1월 31일 날 IMF에서도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도 집계가 됐습니다만 다른 OECD 국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난 연말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을 상방으로 재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떨어뜨렸거든요. 거기서도 우리가 드러나듯이 한국 경제 상황이 사실 그렇게 수치적으로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서 조금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의 이런 밸류체인에서 상관관계도 많이 희석된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 휴대폰 같은 경우 이제 시장 점유율 1%도 안 되고요. 현대자동차도 이미 퇴출 수순을 밟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브랜드들도 이제 중국에서 실제 철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 안 쓰고 안 먹고 안 바르고 안 보고 하다 보니 이제 중국 특수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내수 경제에서 부동산과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부동산 PF 상황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활로를 모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다중채무자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2금융권에서 3금융권까지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 그 적신호를 우리가 끄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네.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진짜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은 그럼 진짜 침체는 언제 올 거라고 좀 보실까요? 만약에 진짜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저도 2024년 중반 이후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의미 있는 국가들이 올해까지는 선거 기간이에요. 러시아도 내년이 대선이고 미국도 내년이 대선 시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두 가지 제스처가 일반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큰 기술을 걸 생각이 없어 보여요.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도 푸틴이 완승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전쟁에서 압승하는 거죠. 근데 미국을 상대로 압승이다? 쉽지 않은 거죠. 미국도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국가 리더십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시에는 웬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국가 리더십을 바꾸는 듯한 이런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푸틴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이 상태를 지금 상황으로 끌고 가는 수준으로 올해는 소강 국면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경기 부양성 정책을 같이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작년에 파웰 혼자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파월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고강도 긴축 정책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정작 정부 사이드에서는 오히려 이게 경기 부양 정책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도 실제로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은데 전기차 보급 활성화하려면 전기차 만든 회사들 지원해줘야죠. 전기차 인프라 전국에 다 깔아줘야죠. 이게 SOC 투자인 거예요. 그런 건 경기 부양 정책이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가장 낮았던 그 연령대가 MZ세대들인데 이 MZ세대들의 우호적인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작년에는 미국에서 등록금 탕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MZ세대들 등록금 탕감이라는 게 미국 전체 GDP의 1% 정도 돼요. 금액도 엄청나죠. 그리고 MZ세대들은 소비 여력이 왕성한 계층이기 때문에 십수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걸 탕감해주면 이건 바로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이것도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이런 정책 왜 했느냐? 바로 작년에 중간선거가 있었죠. 거기에서 적지 않은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 정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선이거든요. 그런 대선에서 이제 공화당의 카운터 파트너로 누가 후보가 들어서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이 되면 경기 부양성 제스처를 상당히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올해는 선거도 있고 경기 부양 제스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이 보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정작 선거 끝나면 그런 정책들이 바로 집행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제스처적인 빌 공약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그거와 함께 다시 주춤해질 가능성이 많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데미지를 입기 시작한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어떤 원자재 공급과 밸류체인이 망가지면서 그것도 또 한번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움이 유발된다면 저는 2024년 중반부터를 보고 있어요. 미국 달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달러 패권이 예전만 못하다. 뭐 위안화가 딱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 이런 의견들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사실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왔나 살펴봤더니 3월 달에 중국 내의 외환 거래 비중이 달러보다 위안화가 높았다. 이게 이제 큰 이슈였더라고요. 2010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대외 결제에서 위안화를 사용한 비율은 거의 0% 수준이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근 50% 가까이 올라왔
나왔으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대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들의 비중을 보면 중국은 아직 달러를 위협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러가 전 세계 대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고 나머지 20-30%는 유로, 엔, 파운드 이런 다 화폐들이고요. 중국 위안화는 정작 전 세계 대외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규모가 2에서 3%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하죠. 그리고 그 2에서 3% 숫자도 중국이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중국은 대외 저개발 국가를 원조할 때 대부분의 원조 자금은 다 달러로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만 위안화로 지급을 합니다. 그 위안화로 지급해서 그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중국 기업에게 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은 ODA 사업을 할 때도 위안화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안화 비중이 전 세계에서 그나마 2-3%까지 올라온 것이지 아직까지 달러를 위협하기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2024년 중반 이후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맞서서 좀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유발된 경기 침체의 대부분의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죠.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뿌려진 거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했다?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고강도 긴축 안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발된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초유의 악재를 오히려 호재로 바꾸는 것이 경기 침체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오일 쇼크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휘청거렸을 때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오일 쇼크를 일으켜서 오일 머니를 벌어들인 중동 국가에게 가서 돈을 벌자 해서 그때는 건설 붐으로 우리가 적지 않은 경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월드뱅크에서 집계한 숫자를 봤었을 때 벌써 2,000조 원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원이 넘는 걸 생각해 보면 한 3년치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이나 내후년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이 될 것인데 그때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우리가 많은 참여를 하고 거기서 교두보를 얼마나 마련하느냐가 그 뒤에 지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침체 또는 경기 위축에 어떤 실마리를 푸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주식인데요. SG증권발 이제 폭락 사태로 좀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으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재 주식 시장이 좀 위험해 보이는 이유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요즘 개인 투자자들 정말 불안하게 쳐다보는 마음이 많습니다. 저처럼 유튜브 활동을 종종 하는 학자들은 흔적이 다 남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요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한 1년 반이나 2년 전쯤에 제가 뭐라고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풀려서 갑자기 종합주가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이 국면에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2배 아니면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가 되게 걱정하면서 뭐라고 멘트를 쳤냐 하면 지금이 주식을 배울 제일 안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뭘 사도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 쉬워요. 요 정도 하면 되네. 내가 잘하나 본데? 이런 습관이죠.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고 난 거를 나중에 바꾸려면 이게 잘못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요. 그 시행착오는 다른 말로 하면 손실을 봐가면서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드렸거든요. 이러다가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꺼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코스피의 종합주가지수는 꺼질 때 코스닥의 주가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코스닥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내가 원래 이름 알고 있었던 묵직한 회사 그거 투자했는데 그거 반토막 나거나 아직 원래 내가 매입한 금액의 70% 선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묵직한 굴지의 기업들은 주가 단기간에 반등 안 됩니다. 근데 본전 생각 나거든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봤더니 그 사이에 코스닥 종목 중에 일부는 벌써 2배 올랐네, 3배 올랐나 그런 거 보여요. 네. 그러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인더스트리,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손이 가는 거예요.
나도 본전 빨리 찾으려면 저거 괜찮대던데 나도 들어가자.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 등까지 합쳐져서 코스닥에 요즘 개인 투자 자금들이 너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의 흐름 더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지표가 괜찮은데 코스피만 좀 주춤한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코스닥에서 연이어 나쁜 세력들까지 맞물리는 곳에 한 번 더 내 주머니 털릴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SG증권발 그럼 폭락 사태는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네, SG증권발 폭락 사태 이건 또 어떤 일인가. 분명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들 아직까지 주식 투자에 대한 견고한 식견이 없는 분들에게 뭔가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 털기 같은 사건 사고는 늘 있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도 남유럽발 재정위기 뒤에도 IMF 외환위기 뒤에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어떤 고수가 그랬느냐 봤더니 이거는 정말 하수 중에 하수가 한 거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통정거래하면서 주가 올린 거예요. 이런 SG증권발 폭락 사태까지 일어난다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너무 순수한 분들, 아유,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맡겨드리면 그럼 투자해 주신다는 거죠? 하면서 그냥 덜컥 자기 계좌 맡겨버리는 이런 분들을 터는 정말 초식에 가까운 증권 사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편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팠고, 개인들 입장에서도 아마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은 이런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직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많구나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조차도 이제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뭐 감히 버핏 형님께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또 구사리를 들으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견도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오마하에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열렸을 때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아마 그 발언의 같은 연장선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 가지 징후가 안 좋은 게 분명한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이후 증시를 열어왔고 증시의 새로운 화두를 계속해서 모색했던 인더스트리는 철저히 IT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전개가 됐었는데, 그 온라인에 대해서 유일하게 취약하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워렌 버핏이거든요. 물론 애플의 엄청난 대주주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그런 워렌 버핏이 아마 온라인 상황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흐름들을 완벽히 캐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어찌 보면 이것도 우울한 전망인데요. 이번에 전개될 경기 침체 흐름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극화를 유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그 고소득층은 이제는 뭐 지구 여행 끝났고 우주 여행 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70억 인구 중에서 이제 1억 명 이상이 난민이에요. 집이 없어요. 국가도 없고요. 이렇게 급격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흐름을 우리나라에서도 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계층은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간 돈이 더 쌓이는 거예요. 쓰는 것보다도. 그런데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다주택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규제로서 그것도 막아놓고 어디다 돈을 못 굴려서 정말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쪽에서는 진짜 뭐 2금융권, 3금융권까지 가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양극화 흐름 속에서 IT 분야 사람들이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엄청난 시장은 전부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인 거죠. 현실 공간에서 나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24시간 일상에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 쓸 수밖에 없고요. 온라인은 훨씬 더 많은 애착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 세계에서 나는 그냥 단순히 리무진 운전자에 불과한데 내가 메타버스 공간에 갔을 때 나는 성주야, 영주야 하면 이건 거기에 더 많은 애착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만 얻을 수 있는 일과가 끝나면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내 삶을 만족감을 주니까요. 그런데 그 메타버스 공간이 과거와 달리, 과거는 온라인 공간은 철저히 소비를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전개될 메타버스라는 곳은 거기서 생산과 투자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리무진 운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영주로서 내가 거기서 임대료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코인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될 수 있고, 바로 그 신천지를 만들어가고
하고 있는 엄청난 회사들이 있어요. 베니티도 그렇고 그건 엔진을 만드는 거고, 엔비디아는 그런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코인 회사들 중에서 거기서 거래할 수 있는 맥락을 만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열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신흥 강자들이 지금 슬슬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메타버스 이야기도 해주셔서 사실 뭐 사이클을 타는 반도체나 뭐 조금 미래 전망성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2차 전지나 이렇게 좀 주식 시장이 어려울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뭐 메타버스도 좀 포함해서요. 그럴 만한 좀 주식이 조금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약간 구도, 그 프레임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어떻게 됩니까? 요 프레임으로 보시잖아요. 네. 그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20억 명이 있어요. 네, 아직 인터넷 접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달리 말하면 20억 명은 아직 반도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주체들이라는 거죠. 반도체는요, 어찌 보면 가장 미래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처럼 마치 제조업처럼 치부됐던 산업, 이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서 아직까지 매년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파이 가지고 우리가 어딜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파이 자체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챗 GPT고, 그 다음에 바드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데, 이 챗 GPT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또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도체에게 연산과 처리, 제어를 부탁하는 주체는 철저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반도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1 더하기 1이 2인지 도출하는 건 인간은 인지 능력이 효율적이라서 금방 2라고 나와요. 그런데 챗 GPT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이 답을 도출하는 방법은 1 더하기 1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들이 있었는지의 수많은 샘플링들을 전부 모아요. 그리고 나서 2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반도체를 소모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데이터를 쓰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반도체를 소모하기 시작한 원년이 됐다 보니까 그것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커버리지를 하려면 이제 또 한 번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중 간의 갈등만 가지고 반도체 시장을 너무 국소적으로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봐서 저는 일단 가장 주목하는 게 반도체고요. 2차 전지도 우리나라 뭐 정말 잘 나가는 산업군이죠. 그런데 2차 전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산업이 붐업이 일어났을 때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때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016, 018, 017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화, 포스코, 현대, LG 뭐 이런 모든 회사들이 이 통사 한번 해보겠다고 뛰어들었거든요. 바로 2차 전지가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엄청난 무궁무진한 산업이니 우리도 거기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보자라는 회사들이 신생기업, 기존기업, 유럽기업, 미국기업, 한국기업, 중국기업까지 다 뛰어든 거예요. 일본도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옥석이 안 가려진 거죠. 우리 예전에 이통사들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나라 이통사 3개로 귀결됐잖아요. 그 3개로 귀결되기 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옥석을 지금 내가 2차 전지 산업을 잘 볼 줄 알아서 난 가릴 수 있습니다. 난 이 회사가 분명해요. 투자하신 분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시겠지만 만약에 그 옥석을 이번에 잘못 판단했다면 아마 예전에 우리 017이나 018 이런 데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낭패 좀 보셨겠죠. 그와 비슷한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회사들이 안타깝게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게 제가 그 회사들이 잘못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도 그 대학교 시절에 주식 동아리 때부터 뭐 지금까지 보면 개인 투자로 하면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회사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굴지 회사들은요. 그 회사의 CEO부터 해서 그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저 혼자만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뿐만 아니라 주요 메이저 언론사들도 그 CEO 나쁜 짓 하는지 잘못하는지부터 해서 전부를 다 모니터해서 제가 보지 않고 싶어도 저한테 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쏙쏙들이 알죠. 하다못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들은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분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그 사람 취미가 뭔지까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CEO들, 이 CEO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거기 보도자료 나오거나 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끝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 해이로 뒤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부도덕한 어떤 행위를 할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그게 내가 모르는 회사들 발굴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회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꼭 가지시면서 꼭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채권이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조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저 실제 뭐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 채권 시장으로 많이 밀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이번 3월 달에 발표한 수치도 봤더니 개인들의 자산이 채권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 들어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보도자료까지 같이 냈더라고요. 거기다가 개인들의 채권 투자를 좀 더 용이하게 만드는 금융 상품까지 출시 예정이죠. 바로 개인 소액 투자용 국채입니다.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확정 이자와 안정감인데, 바로 이 안정감의 가장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채인데, 원래 이 국채라는 건 예전에 거래 매매 단위가 100억에서 뭐 10억으로 낮춰주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의 소액 투자를 하기엔 적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도 요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재정 투자는 점점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국채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 수요자들을 좀 발굴해 보자 라고 했었을 때, 요즘 개인들의 니즈가 한껏 보수 성향이 높아졌으니 이런 개인들에게도 국채를 좀 팔아보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소액 투자용 국채 발행이 이제 시작됐고, 이거는 세제 혜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상품이 사기 좋아야 사는 것인데, 사기 좋은 상품군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굵직한 걸로요. 그러니까 저는 채권 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좀 떠나고 있는 개미들 요 정도 시점에는 돌아와도 괜찮을 것 같다. 당분간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개인 투자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그 삼성전자, 저도 당연히 주주 중에 하나인데, 그 호가창을 한번 봅니다. 그랬더니 와, 위에 벽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거 뭐 이게 다 7만 원대, 8만 원대 이거 다 소화해 주려면 야, 이거 다 누가 다 떠받쳐 주나 할 정도로 아주 줄줄이 지금 벽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들 자금들까지 다 소진돼서 주식시장에 다시 관심 가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SG증권발 사태뿐만 아니라 1년에 다른 약간 금감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다른 사태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겐 실망 아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섞여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야지만 다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 뭐 신규로 이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은 조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척박한 환경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뭐 주제 넘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살아왔던 시절처럼 예적금 이자율 가지고 내 집 장만하고 노후 대비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 그런 이자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나의 적극적인 투자라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상황이 주식을 배우기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굉장히 이 뭐랄까요, 옥석을 잘 가렸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의 성과 차이가 분명하고, 그리고 아직 흔히 말해서 우리 쪽 입장에서는 뭐 테마주다 아니면 어떤 테마다 섹터다 이렇게 도드라지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보이지 않은 상태라는 건 오히려 다음 섹터, 다음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어디 있을까를 연구해보고 그 과정에서 경제를 이해해볼 수 있는 좋은 타임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큰 돈은 아니더라도 지금 학습할 수 있는 종잣돈 들고 계속해서 한번 시장에 관심 놓지 않고 투자해 보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반등하나 싶은 기사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더 기다리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저랑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이 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은 다 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튜버들이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해요. 형 저기 유튜브 댓글에서 욕 안 먹으려면 부동산 너무 오른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유튜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의 논조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 좀 떨어질 것이다, 암울할 것이다 라는 논조를 더 희망하신대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부동산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은 이미 고민하다가 내 집 장만한 사람들은 안 봐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 집을 더 이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이런 고민하고 아니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은 계속 보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이 상승 관련한 얘기를 하면 분명 악플이 엄청 달릴 거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유튜브 업계 논조예요. 그래서 이제 머니투데이에 괜히 민폐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제가 그걸 미리 밑밥을 까는 건데요. 굴지 언론사에 와서 댓글 폭탄당하면 안 되니까. 저는 오랜 지론이 적어도 서울의 집값은 더 올라갈 국면이 많다라는 지론자예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좀 주춤했죠. 예, 저는 작년, 재작년도 적지 않은 보합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봤어요. 물가 상승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진단을 하는 이유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하는 런던, 파리, 시드니, 그 다음에 뭐 뉴욕, 도쿄도 이런 등지를 전부 봤었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본 그러면 잃어버린 30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도쿄는 서울과 똑같이 보면 안 되고 도쿄도예요. 그러니까 도쿄는 시가 아니에요. 도입니다. 경기도 같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구나 시 중에서는 물론 떨어진 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도쿄의 가장 핵심 지역, 도쿄 놀러 가거나 그러면 아마 가셨던 지역들일 텐데, 뭐 대표적으로 오다이바 같은 데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어떻게 보면 노른자위라고 하는, 즉 남들이 들었을 때 좋은 동네 사시네요 라는 소리 들을 때는 저는 뭐 상승 여력이 더 있다. 그래서 이번 그 반등이 뭐 6개월이나 1년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노른자위 지역의 집을 한 3, 4년 전에 사신 분들만 하더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손해 구간에 안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3, 4년 전에 주택 구매해서 정점 찍고 우리 서울의 집값 평균은 15%에서 20%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 떨어진 것도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손해보는 구간까지 안 온 거죠. 그러니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뭐다? 야, 버텨보자. 정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또 분위기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정권 바뀌거나 또 정권이 새로 들었으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더 적극적인 정책도 나올 수 있잖아라고 하면서 존버족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월 평균 뭐 이렇게 거래 매매가 통상적으로 일어난 아파트 거래 매매가 일어나는 원래 그 거래 규모가 있는데 그게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형태가 일어나는 게 저는 지금은 안 팔래요.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언론에서는 어디 떨어졌다 그거 뉴스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직 자기 집값이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다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적고, 그리고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풀었더니 다시 송파를 비롯해서 올라가잖아요.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걸까요?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들은 들어가라 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수요를 하실 무주택자들이라면 저는 지금도 사도 되고요. 그리고 실수요를 중심으로 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지금 매물로 나오는 건
좀 표현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영끌에서 무리하게 집 샀다가 내가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부동산의 대가들을 제가 많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도 그중에 한 분 만나 뵀었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 회장님인데 실제 자산은 이분이 대기업 회장님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워낙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분들께 옆에서 친한 척하고 귀여운 척하면서 뭐라도 알아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뭐 회장님 하면서 뭐 교수님 이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런 거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박 교수, 내가 여기까지 부동산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도 물론 부동산만 한 건 아니고 다른 사업체도 있지만, 근데 내가 그중에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반 정도 맞추고 반은 못 맞춘 것 같아. 박 교수는 적중률이 어때? 아, 저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가수요예요. 이 가수요는 모델링한 경제적 이론이 없어요. 그런 건 예측을 못해요. 어디까지가 가수요인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신다고 했었을 때 실제는 가수요적으로 요즘 같을 때 사야겠네 했다가 샀다가 갑자기 집값 빠지면 대부분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에이, 당분간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실수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 내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도 그랬죠. 저도 작년, 재작년에 조금 많이 빠지는 형국으로 가는 건 가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공했냐면 나는 부동산 게임은 버티기 싸움인 걸 알거든. 나는 버틸 여지가 있었어. 그래서 다시 경기 좋았을 때 샀고, 심지어 나는 사업이 잘 됐을 때 모아놓은 돈으로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을 때 더 샀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영끌해서 무리하게 주택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급전 필요해서 싸게 던지는 걸 누가 산 거죠. 그분 같은 분이.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집과 그런 것까지 사고 난 기다렸어. 그랬더니 다시 좋았을 때 난 큰 돈을 번 거야. 그 맥락이세요. 그러다 보니 지금 버티기 싸움에서 못 버티신 분들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나 수도권의 좋은 지역은 던지실 거예요. 그거 지금 받으시는 건 싸게 사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무리한 차입 말고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수요예요. 실수요.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다주택하면서 갭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우호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살면서 기다리시는 거 저는 적극 권합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좀 규제 완화 정책은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실까요? 예,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실링을 다 잡아놓은 그 펀드였는데, 와, 벌써 상반기에 절반 가까이가 소진됐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국민주택 이하 규모에만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 론을 바탕으로 주저했던 구매 심리가 살아났던 지역들, 그리고 하락폭이 컸던 송도 일부 지역이라든가 노원 일부 지역이라든가 강남 3구랑 마용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데 현격하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안양, 광명 다른 지역에서도 특례 보금자리 론으로 부동산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집값 하락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전 진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또 내년이 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도 야당도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지만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정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자가 보유율이 이미 6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집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집값을 떨어뜨려 놓고 내가 국회의원 재선에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개발 호재들이 많죠. 갑자기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무슨 70층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용적률 상향 해주고, 여기 우리 지금 방송 녹화하고 있는 여의도도 이제 다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불면서 여긴 100층까지 올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2 세종문화회관도 저기 여의도 공원의 일부에 들어선다고 하고요. 이런 호재성 발표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것도 경기 부양 또는 집값 부양이라고 보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는 금리와 집값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 드러나는 일련의 증거가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막 올라가면서 집값 떨어지고 그리고 대출자들이 어려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금리와 집값이 관계가 많은데 뭔 소리냐 하셨잖아요. 하지만 올 2월 달에 특이점이 생겼죠. 기준금리는 한 단계 한국은행에서 더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로 적용받는
구간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 개입이에요. 시중은행에게 압박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준 거고요. 또 코픽스 지수라는 걸 통해서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 근거도 생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기준금리와 우리가 집 사는 대출 금리가 같이 맞물려 떨어지지 않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책적으로 고정대출을 해준 적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 역사에서 기준금리 추이와 집값이 연동했던 구간이 오히려 더 적어요. 그 일순간 몇 개월 동안 그런 연동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준금리는 더 올라가고 이 행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갖다 써서 집 사잖아요. 그러니까 집 사는데 적용받는 정책 자금이 우호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금리는 그중에 마이너한 팩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집값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이자를 5%씩 내도 이 동네가 10% 20%씩 오른다 하면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 이상 되는 그 수준의 대출 금리가 이제 무거우니 우리가 던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금리 수준 때도 주택을 매입했다가 오히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뭐랄까요? 화랑 아닌 화랑이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금리보다는 뭐 우리나라의 집값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조건 정부 정책이에요. 네. 신도시 개발 계획이라든지 종상향 개발 계획이라든지 용적률 인상 계획이라든지 조기 착공 계획이라든가 또 주택담보대출 인하라든가 부동산 정책 자금의 어떤 지원 금액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에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변만 봐도 사실 딩크족도 많아지고 점점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뭐 집값이 더 무섭게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공급하는 건 일단 빼고 수요 차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수요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구수, 가구수, 일자리, 그 다음에 가수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변천이라는 건 굉장히 느리게 변화돼요. 우리만큼 빠르게 뭐 저출산율이 있는 그 국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나라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나 그것으로 집이 필요하다 필요 없어진다라는 변화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계열로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변수는 지금 당장 요즘의 집값을 설명하는 거는 뭐 적합한 변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인구 숫자는 줄어드는데 이 숫자를 희석하는 변수가 가구 숫자예요.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숫자가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로 집값 망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에 가구 숫자 늘잖아요 하면 이게 희석되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인구 숫자는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주는데 대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인 가구 숫자가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가장 크게 견인했던 요소는 철저히 일자리예요. 최근 용인 지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1, 2억씩 다 이상 올랐거든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3, 4억 이상씩 올랐어요. 그 왜 올랐느냐? 반도체 특구 생긴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 거기에 새로 공장 짓고 그럼 그 굴지의 회사에서 일할 굉장히 하이브레인들이 거기 많이 살 거니 야 여기 엄청나겠다 해서 처인구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철저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이 가수요인데 가수요는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뭐 저도 예측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일자리는 철저히 어느 정도 국가에서 모니터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처인구에 삼성, 뭐 SK 다 불러 모아놓고 공장 언제 완공됩니까? 언제입니다. 입주 언제부터 할 거예요? 언제입니다. 그럼 그때 맞춰서 아파트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건 부동산 시세를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가수요를 뺀 이런 요소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 관할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도의 오다이바나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과 부동산은 꼭 같은
같은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거를 거기는 아파트를 안 부르고요. 거기에서 아파트라고 부르는 거 우리로 따지면 빌라 같은 걸 아파트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파트 같은 걸 거기선 맨션이라 불러요. 정확히 일본인들 표현으로 따지면 만션이라 부르는데 이 만션이라고 부르는 이 주거 형태를 요즘 일본인들이 뭐라 부르냐면 억션이라고 불러요. 1억엔 이상을 우리가 이제 지불하고 그런 소득을 가진 사람들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예칭인 거죠. 근데 이 억션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었냐 하면 바로 1990년 부동산 버블 정점일 때. 근데 지금 그 얘기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인구 소멸이 더 가속화된 일본에서도 그 소리가 다시 나왔다는 건 우리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해 주실 때 금리와 집값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정부 정책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시장 변고점의 그 신호 저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당연히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이 얼마나 반등하느냐가 시장에서 지금 사겠다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성향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대부분의 곳에서 반등되지는 않고요. 대신 미분양 물량이 없어진 동네는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서울은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이제 분양할 물량이 쏟아지긴 하지만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1000건이 안 돼요. 네. 아직까지는 서울에는 빈집 없다는 거죠. 미분양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종시는 미분양된 게 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지금 들어가도 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성향은 야 저긴 지금 미분양 났대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 다른 지역은 죄송하지만 미분양이 당분간 더 쌓여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시군 단위의 아파트들은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그런 곳은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높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등하나 기대감도 높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예, 불확실성이 정말 높아요. 저희들 학자들도 사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뭐 제가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주변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을 비호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의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다는 IMF도 월드뱅크도 그다음에 뭐 ADB 같은 곳도 분기마다 경제 성장률을 다 수정해서 다시 발표해요. 경제는 2년 전에 당신 뭐라고 했잖아. 1년 전에 당신 뭐라고 했잖아. 그럴 수 없어요. 상황 바뀌고 돌출 변수 바뀌고 새로운 상황 연출되면 다시 말 수정하고 전망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실 때 결국 2년 전에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 믿고 투자했는데 그거 결국 내 손해입니다. 계속 이런 채널들 보시면서 시장 상황 어떻게 바뀌었고 그런 바뀐 상황에 따라서 또 말이 어떻게 조금씩 바뀌어가는지 아니면 의견을 재수정하는지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보시는 게 현명한 거고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이럴 때는 정말 웬간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조금 관망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의 한 방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